안녕하세요. 몸 튼튼 마음 튼튼 라디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노후와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함께 끝까지 들어주시고 댓글로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김정숙은 올해 일흔을 바라보는 평범한 시어머니였다. 그녀의 아들 박민수와 며느리 이서연은 서울 근교의 아파트에 살았고, 정숙은 시골 마을에서 홀로 텃밭을 가꾸며 소박한 일상을 이어갔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10년. 그녀는 고독을 친구 삼아 살아왔다. 거리가 주는 안전함이 있었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대신 크고 작은 마찰도 없었다. 명절이면 짧게 얼굴을 보고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으로 충분했다. 정숙은 그런 관계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아니, 오히려 좋은 것이라 믿었다. 며느리 서연은 교양 있고 똑똑한 사람이었다. 말투도 부드러웠고 명절 음식 준비도 척척 해냈다. 정숙은 동네 사람들에게 자주 말했다. 우리 며느리는 참 괜찮은 사람이야. 똑 부러지고 예의도 바르지. 그 말에는 자랑과 함께 안도가 섞여 있었다. 며느리와 사이가 나쁘지 않다는 것,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정숙은 감사했다. 봄이면 텃밭에 상추와 고추를 심고, 여름이면 오이와 호박을 거두었다. 가을에는 김장을 담가 아들 집에 보냈고, 겨울에는 화목난로 앞에 앉아 손주를 기다렸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손주를 정숙은 그저 막연히 기다렸다. 언젠가 아들 부부가 아이를 갖겠지. 그러면 내 삶도 조금은 달라지겠지 하는 희망을 품고, 어느 날 저녁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우리 아기 생겼어요. 정숙의 가슴이 쿵 하고 뛰었다. 손이 떨렸다.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말이니? 네. 엄마 이제 곧 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다. 기쁨인지 안도인지 외로움이었는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복받쳐 올랐다.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손주의 얼굴을 상상하며 밤을 지새웠다. 그 후로 정숙의 하루는 변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다. 며느리에게서 사진이나 소식이 왔는지 살폈다. 텃밭에 나가서도 마음은 서울을 향했다. 저 멀리서 자라고 있을 아기를, 며느리의 배 속에서 조용히 숨쉬고 있을 생명을 생각하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다. 정숙은 아기 옷을 뜨기 시작했다. 노란색 털실로 작은 모자를, 흰색 털실로 베넷 저고리를 만들었다. 손이 예전 같지 않아 더디고 삐뚤었지만 한 땀 한 땀에 마음을 담았다. 이 옷을 입은 손주의 모습을 상상하며 바늘을 움직였다. 며느리는 가끔 사진을 보내왔다. 배가 조금씩 불러오는 모습, 산부인과에서 찍은 초음파 사진. 정숙은 그 사진들을 휴대폰 앨범에 소중히 저장했다. 확대해서 보고 또 봤다. 작은 점 같은 아기의 윤곽이 신기하고 경이로웠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정숙과 며느리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와 적당한 예의가 있었다. 서로를 존중했고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다. 정숙은 만족했다. 이대로만 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녀는 몰랐다. 평온이란 얼마나 쉽게 깨지는 것인지를, 거리가 주던 안전함이 얼마나 허약한 것인지를, 그리고 손주의 탄생이 그녀의 삶을 밝히는 동시에 예상치 못한 균열의 시작이 될 것임을. 2024년 3월의 어느 봄날, 김정숙의 휴대폰이 울렸다. 아들 민수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떨리고 있었다. 엄마, 애 낳았어요. 건강한 아들이에요. 정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손이 떨려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조차 없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그래. 우리 민수 아빠 됐구나. 며느리는 괜찮니? 네. 엄마 다들 건강해요. 나중에 사진 보내드릴게요. 전화를 끊은 뒤
정숙은 한참을 울었다. 기쁨과 감사가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녀는 마당으로 나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 그가 보고 싶어 하던 손주가 드디어 태어났다. 여보, 우리 손주 생겼어요. 건강한 사내아이래요. 하늘을 향해 중얼거리는 정숙의 목소리는 떨렸다. 얼마 후 아들에게서 사진이 도착했다. 작고 붉은 얼굴의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있었다. 눈을 꼭 감고 있는 모습이 천사 같았다. 정숙은 사진을 확대하고 또 확대했다. 작은 손가락, 오므린 입술, 보드라운 머리카락. 모든 것이 경이로웠다. 이름은 박하준이었다. 정숙은 그 이름을 수십 번 불러봤다. 하준아, 하준아, 우리 하준이. 입에 착착 감기는 이름이었다. 아들이 정성껏 지었을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그날부터 정숙의 하루는 완전히 달라졌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휴대폰을 확인했다. 며느리 서연은 자주 사진을 보내왔다. 자고 있는 하준이, 우유를 먹는 하준이, 목욕하는 하준이. 하루가 다르게 자라는 손주의 모습이 신기하고 사랑스러웠다. 정숙은 사진을 받을 때마다 답장을 보냈다. 우리 하준이 참 예쁘다 많이 컸네. 며느리도 고생 많았어요. 며느리는 간단히 답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정숙은 행복했다. 손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아들, 가족의 일상에 조금이나마 함께한다는 느낌이 좋았다. 어느 날 저녁, 며느리에게서 영상통화가 걸려왔다. 정숙은 놀라 서둘러 받았다. 어머님, 하준이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우리 하준이 할머니 보이니? 아기는 알리 없었지만 정숙은 계속 말을 걸었다. 손을 흔들었고 환하게 웃었다. 며느리도 미소를 지으며 아기를 비춰주었다. 어머님, 요즘 밤에 잘 자요? 잘 먹고 잘 자서 다행이에요. 그래. 잘했네. 며느리 고생이 많아요. 그 짧은 영상통화가 끝난 후 정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가슴이 벅차올랐다.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기분이었다. 정숙은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손주 자랑을 했다. 우리 손주 봤어? 이렇게 예쁜데.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주는 그녀의 얼굴은 환했다. 사람들은 덕담을 건넸고 정숙은 행복에 겨워 웃었다. 밤마다 정숙은 하준이의 사진을 들여다봤다. 확대해서 보고 저장하고 또 봤다. 그 작은 얼굴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웠다. 손주를 안아보고 싶었다. 직접 보고 만지고 냄새 맡고 싶었다. 하지만 산후조리 중인 며느리를 방해할 수 없었다. 정숙은 참았다. 언젠가 기회가 오겠지. 그때 실컷 안아주면 되지 하며 스스로를 달랬다. 하준이의 100일이 다가왔다. 아들은 간소하게 집에서 치르겠다고 했다. 정숙도 초대받았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정숙은 하준이를 위한 금반지를 준비했다. 작고 예쁜 반지였다. 손주에게 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날까지만 해도 정숙은 행복했다. 손주의 탄생이 그녀의 세상을 밝혔다. 외로웠던 나날이 설렘으로 채워졌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다. 이 빛이 곧 그림자를 들이울 것임을. 행복이 얼마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지를. 하준의 100일 잔치는 조용했다. 서울 근교 아파트 거실에 소박하게 차려진 상. 몇 가지 음식과 백설기. 김정숙은 그날 새벽부터 들떠 있었다. 손주를 직접 안아볼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을 설쳤다. 어머님, 오셨어요? 며느리 서연이 문을 열어주었다. 얼굴이 많이 여위어 있었다. 정숙은 며느리를 보며 마음이 짠했다. 고생 많았어. 얼굴이 많이 빠졌네. 괜찮아요, 들어오세요. 안아봐도 될까? 네, 어머님.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하준이를 안아 올렸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무게. 아기의 냄새가 코끝에와 닿았다. 눈물이 핑 돌았다. 아이고, 우리 하준이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니?
하준이는 정숙을 올려다보며 강긋 웃는 것 같았다. 정숙의 가슴은 행복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100일 잔치가 끝나고 며칠 후 정숙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준이가 궁금했다. 잘 먹고 있는지, 잘 자는지 알고 싶었다. 하준이 어때? 잘 지내? 네. 어머님 잘 지내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정숙은 용기를 내어 물었다. 밤에 잘 자? 요즘 자주 깨요. 1시간마다 깨서 힘들어요. 정숙의 가슴이 뜨끔했다. 며느리가 고생하고 있구나. 돕고 싶었다. 아, 그래. 그런 말이야. 낮에 너무 재우지 말고 깨워놔. 그래야 밤에 잘 자. 네. 며느리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정숙은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도움이 되고 싶었다. 그리고 분유는 얼마나 먹여? 너무 많이 먹이면 배 아파서 잘 못 자. 어머님, 저 모유 수유하고 있어요. 아, 그래. 그럼 엄마가 매운 거 먹으면 안 돼. 아기 배 아프거든. 네, 조심할게요. 전화를 끊은 뒤 정숙은 뿌듯했다. 며느리에게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자신의 육아 경험이 유용하게 쓰였다고 믿었다. 며칠 후 정숙은 다시 전화했다. 하준이의 이유식 시기가 궁금했다. 이유식은 언제부터 시작할 거야? 아직 생각 중이에요. 너무 늦게 시작하면 안 돼. 4개월쯤 되면 미음부터 시작해. 요즘은 6개월부터 한대요. 어머님. 며느리의 목소리에 미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하지만 정숙은 멈추지 않았다. 아니야. 빨리 시작하는 게 좋아. 내가 애들 셋 키워봐서 아는데 어머님, 소아과 선생님이 6개월 이후에 하래요? 의사가 뭘 알아. 엄마가 제일 잘 알지.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다. 서연은 짧게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변했다. 전화를 받는 시간이 길어졌고 답장이 늦어졌다. 사진도 예전만큼 자주 오지 않았다. 정숙은 이상함을 느꼈지만 육아가 바빠서 그러려니 했다. 어느 날 정숙은 며느리에게 영상통화를 걸었다. 하준이 얼굴이 보고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다. 한참 후 문자가 왔다. 지금 하준이 자고 있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정숙은 섭섭했지만 이해하려 했다. 아기가 자는데 깨울 수는 없지. 하지만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며느리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정숙은 불안해졌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며느리가 불편해하는 걸까? 하지만 자신이 한 말들을 돌이켜봐도 잘못된 게 없었다. 그저 손주를 위한 조언이었고 며느리를 돕고 싶었을 뿐이었다. 며칠 후 정숙은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번에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준이 요즘 어때? 잘 지내요? 그래, 혹시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아니에요, 어머님. 하지만 며느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정숙은 가슴이 답답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었다. 그날 밤 정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며느리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내가 간섭을 한 걸까? 하지만 나는 그저 도와주고 싶었을 뿐인데 선의가 왜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걸까?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 며느리와의 연락이 뜸해진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다. 정숙은 매일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하준이의 소식을 기다렸다. 사진도 영상통화도 없었다. 문자를 보내도 답은 짧고 건조했다. 하준이 잘 지내요? 그게 전부였다. 정숙은 불안했다. 손주가 아프기라도 한 건 아닐까? 며느리가 힘든 건 아닐까? 걱정이 꼬리를 물었다. 하지만 선뜻 전화를 걸 수가 없었다.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할까 봐, 또 간섭한다고 생각할까 봐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숙은 반가운 마음에 서둘러 받았다. 민수야, 그동안 잘 지냈니? 하준이는? 네, 엄마 다들 잘 지내요. 아들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무겁고 조심스러웠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다. 무슨 일 있니?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아들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그래, 말해봐. 아내가요. 요즘 많이 힘들어해요. 정숙은 숨을 죽였다. 며느리가 힘들다는 말에 가슴이 뜨끔했다. 왜? 몸이 안 좋아? 아니요, 그게 엄마 때문이에요. 그 말에 정숙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나 때문이라니. 내가 뭘 어쨌는데? 아들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가 이것저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준이 재우는 방법, 이유식 시기, 수유 방법. 그런 거 다 간섭으로 느껴진대요. 간섭이라니 나는 그냥 도와주려고 한 말인데. 엄마는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아내 입장에선 다르대요. 자기가 하는 육아를 믿지 못하고 계속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처럼 느껴진대요. 정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며느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그냥 내 경험을 나눠주고 싶었을 뿐이야. 엄마, 저도 엄마 마음은 알아요. 하지만 아내는 지금 너무 스트레스 받고 있어요. 육아도 힘든데 엄마 전화가 올 때마다 긴장된대요. 그 말이 정숙의 가슴을 찔렀다. 내 전화가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라니. 민수야, 나는 정말 말을 잇지 못했다. 목이 메었다. 아들은 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그리고요, 엄마 아내가 어린이집 교사라는 거 아시잖아요. 알지? 아내는 아이 발달이랑 육아에 대해 전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에요. 매일 아이들을 돌보면서 경험도 쌓았고요. 그런데 엄마가 계속 옛날 방식으로 조언하시니까 자기 전문성을 무시당하는 것 같대요. 정숙은 할 말을 잃었다. 며느리가 어린이집 교사라는 건 알았다. 하지만 그게 뭐 대수일까 생각했었다. 아무리 교사라도 직접 아이를 낳아 키워본 경험보다 나을까. 정숙은 자신이 새 아이를 키운 엄마라는 사실이 자랑스러웠다. 그 경험이 더 가치 있다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아들의 말을 듣고 보니 며느리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엄마, 저도 이런 말씀드리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서 엄마께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쩌라는 거니? 아들은 잠시 망설였다. 당분간 연락을 조금 줄여주시면 안 될까요? 아내한테 숨 쉴 공간을 좀 주세요. 정숙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연락을 줄이라니. 손주 소식도 듣지 말라는 얘기인가. 민수야, 나는 그냥 하준이가 보고 싶어서. 엄마, 하지만 지금은 아내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 같아요. 아내가 무너지면 하준이도 힘들어요. 전화가 끊긴 후 정숙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답답했다. 억울했다. 서러웠다. 나는 그저 손주가 잘 자라길 바랐을 뿐인데, 며느리를 돕고 싶었을 뿐인데,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정숙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엄마 전화가 올 때마다 긴장된대요. 당분간 연락을 조금 줄여주세요. 자신이 며느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다. 정숙은 어둠 속에서 눈물을 흘렸다. 손주를 사랑하는 것도 죄가 되는 걸까? 도와주려는 마음도 간섭이 되는 걸까?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연락을 끊으면 손주를 볼 수 없을 것 같았다. 하지만 연락하면 며느리를 힘들게 할 것이었다. 정숙은 그날 밤 자신이 간섭하는 시어머니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 꼬리표를 떼어낼 방법을 알 수 없었다. 아들과의 전화 이후 정숙의 세상은 고요해졌다. 아니, 고요라기보다는 적막에 가까웠다. 그녀는 아들의 부탁대로 연락을 줄였다. 먼저 전화하지 않았고 문자도 보내지 않았다. 며느리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며느리도 아들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2주일이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하준이의 사진은 더 이상 오지 않았다. 영상통화 제한도 없었다. 정숙의 휴대폰은 조용했다. 매일 아침 정숙은 휴대폰을 확인했다. 혹시 밤사이 연락이 왔을까? 하지만 화면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스팸 문자와 날씨 알림만 가득했다. 오늘은 올까? 그렇게 중얼거리며 하루를 시작했다. 텃밭에 나가서도, 밥을 먹으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휴대폰을 곁에 두었다. 진동이라도 울릴까봐, 소리라도 날까봐 귀를 기울였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다. 정숙은 예전에 받았던 하준이 사진들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태어났을 때의 붉은 얼굴, 100일 때의 통통한 볼, 웃는 모습, 우는 모습. 사진 속 하준이는 그대로였다. 하지만 지금의 하준이는 얼마나 자랐을까? 이가 났을까? 뒤집기를 했을까? 기어 다닐까? 정숙은 아무것도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정숙은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준이 잘 지내지? 사진 한 장만 보내줄 수 있니? 답장은 몇 시간 후에 왔다. 네. 엄마 잘 지내요. 바빠서 사진은 나중에 보내드릴게요. 하지만 사진은 오지 않았다. 정숙은 며느리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조심스럽고 짧게. 하준이 건강하게 잘 크고 있지? 답장은 더 간결했다. 네, 잘 크고 있어요. 그게 전부였다. 사진도, 근황도 아무것도 없었다. 정숙은 동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손주 이야기를 꺼내곤 했다. 우리 손주가 말이야. 하지만 말을 잇지 못했다. 손주가 어떤지 모르기 때문이었다. 몇 개월째 보지 못한 사진 속 하준이를 떠올리며 정숙은 입을 다물었다. 밤이 가장 힘들었다. 어둠 속에서 정숙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손주를 사랑하는 게 죄인가? 며느리를 돕고 싶었던 게 간섭이었나? 억울했다. 서러웠다. 하지만 동시에 후회도 밀려왔다. 내가 좀 더 조심했어야 했나? 말을 아꼈어야 했나? 며느리 기분을 더 살폈어야 했나?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돌이킬 수 없었다. 정숙은 하준이의 100일 때 찍었던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다. 매일 그 사진을 보며 손주를 그리워했다. 사진 속 하준이는 정숙을 향해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이제 과거의 것이 되어버렸다. 어느 날 정숙은 며느리에게 영상통화를 시도했다. 한 달 넘게 손주 얼굴을 보지 못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받지 않았다. 한참 후 문자가 왔다. 죄송해요. 어머님 하준이가 자고 있어서요. 정숙은 다음 날 다시 걸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다. 문자가 왔다. 지금 외출 중이에요. 정숙은 깨달았다. 며느리가 일부러 피하고 있다는 것을, 영상통화를 거절하고 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정숙은 아들에게 전화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야, 나 하준이 얼굴 좀 보고 싶다. 영상 통화 한 번만 할 수 없을까? 아들은 난처한 듯 말했다. 엄마 요즘 아내가 너무 힘들어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데 벌써 2달이 넘었어. 엄마 죄송해요. 조금만 참아주세요. 전화가 끊긴 후 정숙은 주저앉았다. 마루에 털썩 앉아 한참을 울었다. 소리 없이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손주가 보고 싶었다. 그 작은 얼굴이, 까만 눈동자가, 보드라운 머리카락이 그리웠다. 안아보고 싶었다. 냄새 맡고 싶었다. 할머니라고 불러주는 그날이 오길 꿈꿨다. 하지만 이제 그 꿈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다. 며느리는 여전히 연락하지 않았다. 아들도 바쁘다는 핑계로 전화를 피했다. 정숙은 완전히 단절된 듯했다. 아들의 가족에서, 손주의 삶에서 서서히 지워지고 있었다. 거울을 보면 늙은 얼굴이 보였다.
주름이 깊어졌고 눈가가 처졌다. 정숙은 자신이 귀찮은 시어머니가 되었다는 걸 알았다. 며느리에게는 간섭하는 사람, 아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 밤마다 가슴이 저렸다. 손주를 향한 그리움이, 며느리에 대한 서운함이, 자신에 대한 후회가 뒤섞여 정숙을 괴롭혔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다. 하준아, 할머니 보고 싶니? 할머니는 너무 보고 싶단다. 하지만 그 말은 텅 빈 방 안에서 메아리쳤을 뿐이었다. 오늘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또 다른 가족을 지켜내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튼튼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